자, 지금 25장을 하고 있죠. 25장 생산과 성장.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 성장, 잘 사는 것은 결국은 1인당 GDP로 보는 겁니다. 그냥 GDP는 잘 사는 지표는 아니죠. 그냥 덩치죠. 그 양의 지표고, 잘 사는 것은 1인당 GDP입니다. 그래서 1인당 뭐 GDP, 뭐 거기다가 이제 시점이 다를 때는 그 1인당 실질 GDP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1인당 실질 GDP를 나타내는 값과 가까운 값이 뭔가 하면 이 생산성입니다. 1인당 실질 GDP는 사실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총 생산량,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실질 생산량이 되겠죠. 그 개념을 생각하면 그 개념은 사실은 노동 생산성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한 사람 투입해가 만들어내는 양이 되죠. 물론 노동 생산성을 1년 단위로 볼 수도 있고, 보통은 한 시간 단위로 봅니다. 1시간 단위로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결국은, 빈부, 성장, 잘 사는 지표는 노동 생산성이다라는 거죠. 노동 생산성이 높으면 잘 산다라는 거죠. 그럼 노동 생산성은 어떻게 하면 더 높냐? 어떤 것이 노동 생산성을 결정하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이야기했죠. 근로자 1인당 물적 자본, 근로자 1인당 인적 자본, 근로자 1인당 자연 자원, 그 다음에 기술 지식. 그런데 이 네 개 중에서 뭐 이 세 번째는 좀 중요도가 떨어지고 이 나머지 세 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 뭐 국가가 있다. 국가가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취한다. 그러면 경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는가라는 걸 보면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시작했죠. 이런 8개 정도의 정부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8개 정책은 지금 말한 그 네 가지 중에서 사실은 세 가지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키우기 위해서, 크게 만들게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저축과 투자의 장려, 해외 투자의 장려, 이거는 1인당 물적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고, 교육 장려, 건강, 영양 정지는 인적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고, 재산권 확립, 정치적 안정, 자유무역, 연구개발 이런 것은 기술, 지식을 늘리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이고, 그 다음에 인구 성장은 조금 이제 복합적인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저축과 투자의 장려에 대해서 배웠죠. 이 저축과 투자의 장려라는 것은 투자를 해가지고 물적 자본을 늘리려고 그러면 그걸 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돈을 위해서 저축을 해서 저축을 하면 그 저축이 한 돈 가지고 기계를 사면 그게 투자입니다. 그게 투자고 그 투자가 자본이 느는 거죠. 투자를 하게 되면 자본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1인당 자본이 느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과 투자의 장려를 통해 가지고 자본량을 늘릴 수 있다. 그게 이제 물적 자본을 늘리는 첫 번째 정책. 아마 가장 중요한 정책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물적 자본을 늘리면 거기에 따라 비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생산성의 특징이라는 것은 수학 체감의 법칙에 따른다. 물적 자본을 늘리면 늘릴수록 뭔가 하면 더 늘어나긴 하지만 늘어나는 폭은 점점 줄어든다. 이게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나라들, 1인당 자본량이 적은 나라들이 성장을 시작할 때는 성장률이 굉장히 빠를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개도국들이 성장 궤도에 제대로 접어든 경우에는 굉장히 고성장, 한 연간 두 자릿수의 고성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중국도 그랬고, 그런 경우가 이제 이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진국에 가까울수록 이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그러니까 성장률은 낮아진다.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그 경제가 발전하고 나면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고유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성장률이 옛날같이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는 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특성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그러면 왜 성장률이 높냐? 그러니까 개도국이 처음에 초기 근로자 1인당 자본량이 적을 때는 굉장히 성장률이 높았다.
높을 수가 있다는 거죠. 높을 수가 있는데, 자본을 투입하면 성장률이 높을 수가 있는데, 왜 높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많은 경우가 따라잡기 효과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여러 가지 기술들 아니면 뭐 그 기계들을 사올 수 있고 기술을 배울 수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가 이런 따라잡기 효과가 개도국의 고도 성장의 고도 성장이 왜 발생했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자본을 늘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해외 투자입니다. 이 해외 투자는 우리가 해외 투자한 게 아니라 해외 외국의 돈을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자본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즉 국내 자본을 늘릴 수 있는데 국내 저축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외국에서 돈을 끌어와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외국 자본에 의한 투자. 외국 자본에 의한 투자. 즉 신규 자본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국내 저축이 부족하다 그러면 국내 돈이 부족하면 해외 투자를 유입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 투자는 이제 크게 나누면 두 종류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하고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직접 투자라는 것은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뭐 아니면 합작을 통해서라도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기업을 지어 가지고 직접 경영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것을 직접 투자로 합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투자는 이제 직접 기업을 경영하지는 않는데 그냥 자본을 투자하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우리나라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사는 그런 것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투자. 포트폴리오는 금융자산의 이 바구니를 이야기합니다. 금융자산인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또 주식도 종류가 많고 채권도 종류가 많죠. 보통 그런 걸 이제 투자하는 사람은 여러 종류를 섞어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 섞은 바구니를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런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이런 식으로도 외국 자본이 뭐 우리나라 와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투자할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를 해가지고 국내 투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자본량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가지고 시각이 뭐 옛날에는 좀 달랐습니다. 내가 대학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학생 운동이 반대를 많이 하고 좀 뭐랄까 안 좋게 많이 봤습니다. 소위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위 고혈을 빼앗아 간다. 아니면 우리나라를 침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반대 운동을 많이 하고 뭐 데모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즉 투자가실 일부가 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 뭔가 하면 뭔가 우리가 종이 된 느낌이라서 뭔가 싫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지나가 보면 그게 뭔가 하면 어떻게 봐서는 자격지심이죠. 요즘은 그런 생각에는 아무도 없죠.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많은 외국인을 고용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GDP에 대해서도 옛날에 이야기했죠.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하나의 국가 경제의 종합 지표로서는 GNP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국적 개념이 강했죠. 국적 개념이 강했는데, 그래서 뭔가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에 대해 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안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죠. 외국 기업 유치하려고 지자체마다 뭔가 하면 뭐 다들 발 벗고 나서가지고 뭐 세금도 깎아주고 돈도 대주고 뭐 야단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미국 가서 공장을 짓겠다 그러니까 뭔가 미국 서로 주들이 다 나서가지고 우리 주에 오십시오. 엄청난 돈을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땅을 공짜로 주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국적 개념이 많이 이제 희박해졌습니다.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일자리 주고 월급 주는 사람이 좋더라 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외국 나가가지고 공장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투자가실 일부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긴 하겠죠. 들어와봐야 뭔가 하면 그 재벌의 돈일 따름이지 우리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겁니다. 결국은 뭔가 외국 재벌이라도 우리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공장을 짓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용을 해주면, 일자리를 마련해주면 그게 우리나라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고 뭐 그게 뭔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 그죠? 그래서 외국 자본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옛날에는 이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아주 크게 받고 나머지 부분은 적게 받습니다. 근데 이제는 뒤바뀌었죠.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은 투자 과실, 어떤 기업도 뭔가 하면 투자 수익이라는 것은 그래 안 높아요. 뭐 특히 뭔가 하면 거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3%, 5%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예외적인 이제 애플이나 뭐 몇몇 회사들이 예외적이지만 대부분 이건 이제 아주 소수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이제 투자로 인해 가지고 대상국가의 자본량이 증가하고 그 투자하면 결국은 그게 우리나라의 1인당 자본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졌으니까 생산성만큼 임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임금이 상승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선진국의 최신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그 외에 이제 외부 효과, 다른 산업들이 그 기술을 배움으로써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외국 자본을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런 기구가 세계은행입니다. 세계은행은 이제 옛날부터 이제 개도국에는 일반적으로 개도국은 경제 성장을 하고 싶다 그래도 자본이 별로 없죠. 자본이 별로 없고 외국 기업들도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뭔가 하면 기업을 하기도 힘들죠. 인프라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고용해가 일을 시켜도 뭔가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회사에 나라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 속에 있는 겁니다. 기업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돈이 없으니까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건강 상태도 안 좋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기업이 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개도국은 그런 소위 뭐 저개발국은 그런 이제 악순환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기업들이 안 들어가면 대신에 뭔가 말 세계적으로 도와줘 가지고 좀 이 테이크오프 할 수 있도록 뭐 도와주자.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 월드뱅크입니다. 세계은행인데 가난한 나라에 대한 외국인 자본 투자를 장려하고 또는 세계은행에서 직접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선진국에서 조성한 자금.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데 그러면 이 은행은 어디서 돈을 조달하느냐? 이 은행은 개인의 예금을 받는 기관은 아닙니다. 개인의 그 예금을 받는 기관은 아니고 그냥 돈은 선진국들이 객출합니다. 선진국들이 돈을 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큰 돈을 만들어가 이 돈 가지고 개도국들의 돈을 빌려주는 거죠. 선진국에서 조성한 자금을 저개발 국가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죠. 해가지고 투자를 장려하고 또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잘 써야 되죠. 돈을 써본 사람이 잘 씁니다.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잘 씁니다. 돈을 못 써본 사람은 그냥 돈 들고 뭔가 돈 다 날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들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자문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세계은행의 기능. 그러니까 자본이 일반 기업들이 알아가 자본이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세계은행이 또 이 저개발국에 자본을 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이 세계은행은 이 IMF 국제통화기금의 산하기관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산하기관에 월드뱅크가 있고 그다음 아시아 지역에서는 ADB 아시아개발은행이 있습니다. ADB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세계 금융 시스템인데 이 IMF 산하인데 이 IMF를 비롯한 이런 시스템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러면 2차 대전 이후에 설립된 겁니다. 2차 대전 이후. 2차 대전이 끝날 때쯤 선진국들이 모여가지고 자 전후 경제 질서에 대해 가지고 그 어떤 질서를 고안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2차 대전은 진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었고 최악으로 뭔가 많은 사람이 죽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다시는 더 발생해서는 안 될 비극이었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를 반성을 한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사실은 대공황과 거기에 따른 블록주의였다는 이야기죠. 경제적 고난, 정치적 혼란, 경제적 고난 때문에 정치적 혼란이 발생했고 그래서 2차 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뭔가 하면 경제적 고난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은 나쁜 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전범국은 처벌은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 전범국의 전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했습니다. 처벌을 했지만 그러나
뭔가 하면 옛날 1차 대전 같이 그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대한 처벌은 안 했죠. 1차 대전이 그게 문제였다라는 또 그 뭐 반성이 나옵니다. 1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 대해 가지고 전후 배상금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범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이 다 그거 낸다고 뭔가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2차 대전의 시가 됐다라고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후 배상금 같이 뭔가 하면 그 전범 국가들을 국민들한테 고난을 주진 않았지만 전범들을 뭐 어떻게든 처분을 그러니까 뭐 어떤 처벌을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악의 다툼이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 그 세계적인 비극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 반성에서 다시는 그런 일을 만들지 말자. 경제적인 악의 다툼을 벌이지 말자. 그래서 뭔가 하면 경제 질서를 만든 겁니다. 그 경제 질서라는 것이 소위 자유무역과 자유무역을 하자는 거죠. 블록주의를 하지 말고 서로 뭔가 하면 우리나라만 잘 살기 위해 가지고 무역 전쟁을 하지 말고 경제 전쟁을 하지 말고 서로 공정 룰에 따라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자라는 것이 자유경제 무역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유무역이 잘 되도록 뭔가 하면 금융도 바탕을 그걸 또 그게 받침을 해줘야 되죠. 금융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 간의 무역이니까 환율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거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할 기구로서 자유무역을 잘 돌아가도록 그걸 받칠 수 있는 금융 질서 차원에서 만든 것이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즉 경제적 고난이 정치적 혼란이나 국가 간 분쟁,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교훈에 따라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많은 나라가 세계 전체의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자라는 차원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기구로서 만든 것이 국제통화기금입니다. 기금이고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일종의 부업이죠. 부업으로서 이제 월드뱅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여기에 끼지도 못하는 국제무역 질서에도 아직 들어올 정도의 영향도 안 되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낄 수 있도록 돈을 좀 빌려주고 아니면 공장도 좀 지어주고 해가지고 낄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전후 경제 질서고 거기에서 개도국에 자본을 공급해주는 세계은행과 뭐 아시아 지역은 ADB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뭐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뭔가 하면 돈이 국내 저축으로 돈 조달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도 자본 유치를 해가지고 1인당 자본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또 정책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 사정을 본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는 뭐 지금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이쪽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외자 유치 뭐 60년대 70년대는 뭐 유치가 안 되니까 외국에서 돈을 빌려 국가에서 차관을 받아 뭐 어쨌든 사정에서 빌려오고 또 안 되니까 뭔가 하면 산업은행을 만들어서 산업은행이 개별 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못 빌려오니까 국가의 신용을 바탕으로 산업은행이 외국에 나가서 돈을 빌려와 가지고 그걸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장을 짓는 돈으로 빌려주는 이제 그런 일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개도국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거의 이제 선진국 단계입니다. 선진국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기업들이 자기가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외국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어요.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외국에서 빌려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가 빌려온 것보다 더 싸게도 빌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니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돈이 부족해 가지고 외자를 유치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돈은 넘칩니다. 너무 넘치죠. 너무 넘친 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돈이 너무 넘쳐가지고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 주식에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할 쓸 돈은 차고 넘치니까 그 돈이 대출, 물론 이제 자영업자들은 은행들이 대출 안 해준다라고 불평하죠. 근데 이게 뭔가 하면 돈 잘 갚을 만한 데에는 다 대출 나갑니다. 요즘 은행들도 뭔가 하면 예금보다는 대출을 해주는 것이 더 관심입니다. 예금은 쌓이죠. 예금은 쌓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은행들은 그액 예금은 안 받습니다.
주로 이제 기업들은 거액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액 예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액에 대해 가지고는 은행이 예금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받으면 자기들이 그걸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내에는 돈은 현재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돈이 부동산에 가가지고 거품을 일으키고 주식에 가서 거품을 일으키고 국내 주식 하다 재미없으니까 뭔가 하면 엄청나게 외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돈이 넘치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개인들이 외국에 투자한 데 대해서 외환으로 돈을 쓰는 제한도 전혀 없죠. 누구든지 개인이 뭔가 하면 외국 주식을 살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만약에 외국 주식을 한 주 샀다. 그건 뭔가 하면 외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현재 말하는 해외 투자.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나라, 미국에 뭔가 하면 투자를 한 꼴입니다. 미국에 투자를 한 꼴이고, 그러니까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죠. 뭐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돈이 모자라는 개도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채널이지만, 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이제 중요한 채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뭔가 하면 옛날 타성이 찢어가지고 외국 투자를 얼마나 유치를 했다라고 뭔가 하면 실적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사실 난센스예요. 이제는 할 게 없고, 물론 이제 좋은 기술이 있는 기업,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유치했으면 그게 좋은 거죠. 액수로 해가지고 외국에 얼마만큼 유치를 했다. 지금은 뭔가 하면 양은 필요도 없고 넘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물론 박수를 칠 만한 일이지만 이제는 이런 이제 액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아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교육이죠. 교육은 아까 말한 인적 자본에 대한 인적 자본을 늘리는 겁니다. 1인당 인적 자본. 그러니까 보다 기술이 있고 보다 숙련도가 높고 보다 제품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즉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을 받은 근로자와 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왜 존재하느냐?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학벌 가지고 뭐 고졸하고 대졸하고 뭔가 하면 임금 격차가 난다라고 뭔가 하면 신문에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거 뭐 개념이 없는 이야기죠. 그렇게 개념 없는 이야기를 종종 하니까 기레기라는 얘기 나오는데 뭐 팩트는 팩트죠. 왜 그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생산성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왜 비싼 돈을 내고 대학에 다니느냐? 대학에 다녀서 생산성을 조금 더 높일 거죠. 높이면 뭔가 하면 평생 더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평등 더 생산성을 높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인정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팩트로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이 경제적 사정 때문에 나는 그렇고 싶은데 대학을 못 간다.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뭔가 하면 그런 거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죠. 그래서 현재 뭔가 하면 국가장학금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제약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은 뭔가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전액 4년 전액을 다 대줍니다. 국가에서 다 대주는 거죠. 옛날같이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대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기회의 평등, 불평등은 다 없애야죠. 기회의 불평등은 없앴는데 기회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은 뭐 그거는 생산성 차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지금은 그 차이가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은 고졸과 대졸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대졸자가 많아지면서 대졸자의 생산성이 옛날만큼 평균적으로 높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 고졸과 대졸 간의 이런 임금 차는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아직 심하죠. 미국은 대학교 진학률이 뭐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차이가 심합니다. 심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졌다. 그죠? 인적 자본 투자의 기회비용은 임금이죠. 그러니까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하는 것은 뭐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교 등록금을 낸다. 그것은 그거의 기회비용은 나중에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뭔가 뭐 개인적으로 더
많은 돈을,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을 다닐 수도 있고, 이제 그것도 하나이고, 개인적으로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국가적으로 봐서 국가 전체의 인력의 품질을 높여야 되겠다. 생산성을 높이자. 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무교육이라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초등학교지만 지금은 거의 고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원하면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다 해주고,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대학 진학률이 한 80% 정도까지도 육박합니다. 80을 넘었다가 지금은 좀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한 70, 한 7, 8%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인적 자본은 어쨌든 인적 자본을 키우기 위한 투자입니다. 또한 교육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창출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론 미시에서 이걸 배웠죠. 긍정적인 외부 효과, 외부 효과를 배우고, 뭐 공해 같은 것은 부정적 외부 효과인데, 긍정적 외부 효과로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이 뭐 건물에 붙어 있는 예술 작품, 아니면 뭔가 이런 교육, 이런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실제 뭔가 하면 다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근처 모든 사람들까지 그 외부 효과를 보게 되는 그런 긍정적 외부 효과를 창출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교육에 대해서는 다들 기부도 많이 하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는 거죠. 없는데, 뭐 옛날식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뭐 다 대졸이죠. 거의 다 대졸인데, 여기서 뭐 개인차가 있지 대졸자 한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긍정적 외부 효과가 그렇게 많이 이제는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교육,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한 막대한 보조를 하는 겁니다. 공교육, 의무교육. 그 다음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문제는,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의 교육의 문제는 분해 유출이다라는 거죠.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투자를 해도 뭔가 하면 그 비용이 다 날아가 버리더라. 다른 나라 선진국에 가면 월급을 더 많이 받으니까. 아니면 뭐 비싼 돈 들여가 유학을 시켰더니만 미국 가서 그냥 거기 산다라는 거죠. 비싼 돈 들여가 유학시켰으면 더 많이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 나라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고 미국에 가서 살아버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두뇌 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에 투자를 했는데 두뇌 유출이 되는 이제 이런 뭐 부작용도 조금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뭔가는 투자를 안 하면 안 되고, 이 때문에 교육 투자를 하지 말자는 것은 이제 뭐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작용이 조금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서 조금은 이제 옛날 이야기지만 건강과 영양, 그 옛날 못 살 때 이야기입니다. 못 살 때 이야기. 이게 우리나라 책은 아니고 미국 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것이 경제학 교과서에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건강과 영양. 즉, 인적 자본은 교육을 통해서도 인적 자본이 늘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피지컬, 물리적인 뭔가 하면 몸을 통해서도 인적 자본이 있는 거죠. 힘이 세고 뭔가 하면 덩치가 크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지출을 통해서도 이런 피지컬한 인적 자본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두뇌적인 교육 자본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키우면 건강한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더 높죠. 당연히 결근도 적게 하게 되고, 일을 할 때도 힘을 써야 될 일도 힘을 뭐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건강하려고 그러면 잘 먹어야 되죠. 잘 먹게 되면 뭔가 하면 뭐 임금을 많이 받으면 잘 먹죠. 그리고 건강해서 생산성이 높으면 뭔가 하면 임금을 또 많이 받습니다. 임금은 생산성을 반영하니까. 그러면 또 임금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임금을 많이 받으면 더 잘 먹게 되니까 뭔가 하면 또 더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또 다른 이제 그 채널이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요즘은 다들 뭐 먹고 살 정도까지는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지만, 미국 같은 나라도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조금 더 주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인류가 지금은 뭔가 비만이 문제고, 먹는 거는 이제
산더미처럼 넘쳐나는데 인류가 사실은 빈곤에서 벗어난 것은 1900년대 들었습니다. 뭐 물론 아직도 일부 지역은 빈곤이 남아있지만 전반적으로 선진국마저도 빈곤 문제를 벗어난 것은 1900년대 이후입니다. 대공황이 1929년에 발생했죠. 대공황 시에도 미국에서는 빈곤으로 굶어 죽은 사람들이 꽤 있대요.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마저도. 대공황 시에도 그랬던 이야기죠. 절대 빈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뭔가 하면 그때는 이제 워낙 경제가 나빴기 때문에 이제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치더라도 그 이야기는 인류가 소위 말해서 선진국마저도 빈곤에서 벗어난 것은 1900년대 들어서고 우리나라도 빈곤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 197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내가 어릴 때 기억이 신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보리고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리고개라는 것은 보리가 나기 전에 한 3월 정도입니다. 그때는 이제 가을에 추수됐던 쌀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죠. 쌀이 다 떨어지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초건 목피, 그러니까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껍데기 뺏겨가지고 그걸 물에다 끓여가 먹는 그런 생활을 했었다라는 이야기죠.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없어진 것이 1970년대 중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절대의 빈곤이 문제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건강이라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기 이야기가 나오죠. 현재 세계적으로도 아직 이 문제가 해결 안 된 나라들이 뭐 아프리카에는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국민 건강 정진을 위한 적절한 투자는 한 나라의 생산성과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영양 상태와 생산성에 관한 역사적 추세는 영양 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 정진이 장기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좋으니까 더 잘 살더라. 즉 잘 사는 나라는 영양 상태가 좋더라는 이야기죠. 평균 신장 변화는, 키 변화는 영양 상태 개선의 대표적인 지표다. 즉 키가 큰 나라들은 보니까 평균 키가 큰 나라들은 임금이 높고 또한 생산성이 높더라.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 데이터를 보면 조금 미스리딩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양 측면에 다 있다는 거죠. 건강 상태와 빈부에서 비부, 잘 사는 정도의 인과관계는 양방향이다. 양방향. 가난한 나라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으니까 가난하다. 이게 하나고, 또 반대 이유도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은 왜 건강하지 못하냐? 그거는 가난해서 건강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난하니까 먹을 게 적고, 그 다음에 병 걸려도 뭔가 하면 이걸 의료가 잘 안 돼 있고,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가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냐? 건강이 안 좋아서 가난하냐? 이거는 양 방향으로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소위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거죠. 고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더 가난한 이런 악순환이죠. 뭔가 이걸 고리를 깨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자, 건강한 나라 사람들이 잘 산다. 건강 때문에 잘 사냐? 아니면 따져보면 뭔가 하면 잘 살기 때문에 건강하다. 뭐 그것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 자체를 뭔가 하면 하나의 이 빈부의 요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빈부의 요인보다는 빈부의 결과로, 부의 결과로 건강하고 잘 살게 됐다. 키도 더 크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도 뭔가 하면 전통적으로 동양 사람들은 키가 적다라는 마인드였죠. 근데 요즘 보면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키도 아마 우리나라 여러분들 키는 미국 사람들 평균 키에 가까울 겁니다. 미국도 보면 키 작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뭐 다인종 국가니까 그렇겠지만, 물론 이제 유럽에서 북유럽과 나라 사람들은 무지무지 키 큽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인류 기후적인 측면, 유전적인 측면보다는 기후적인 측면이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더 크고 적도에 가까울수록 키가 적습니다. 이런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 에너지, 그러니까 추위에 대한 적응력, 아니면 태양에 대한 문제, 뭐 그런 문제하고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 사람은 키가 적다라는 것은 이제 다 벗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키가 엄청 크죠. 왜, 그러니까 원래 인종이 키가 적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뭔가 못 먹어서 키가 적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유제품, 우유, 고기 그런 거 많이 먹음으로써 나쁜 성인병에 더 많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키는 지금 쑥쑥 많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영양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건강 상태와 부의 인과관계는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선순환, 아까 말한 대로 악순환에 있는 개도국 같은 경우는 참 그게 빠져나오기 힘들더라 라는 것이 있고, 선순환에 들어가면 뭔가 하면 서로 이제 계속 같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영양이 좋아가지고 건강하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영양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이고, 국민들의 건강 상태 개선에 기여를 하고 다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건강과 영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자체가 경제 성장도 촉진시키고, 또 그래서 더 잘 살게 되니까 국민들이 더 건강해지고 다시 또 경제 성장이 더 촉진되는 그런 선순환 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뭔가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먹고 사는 양은 문제가 없는데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필요해요. 자, 국가가 건강과 영양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느냐?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정책입니다. 의료보건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영양을 위해서는 뭔가 하면 여러 정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면 이 목축,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젖소를 키우는 그런 산업을 외국에서 홀스타인을 사와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우유를 먹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다 정부 정책 때문에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일단 먹이는 거였고, 지금은 뭔가 하면 좋은 거 먹이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나온 것은 이제 비만의 문제입니다. 비만의 문제. 오히려 비만의 문제입니다. 이 비만의 문제가 비극이 뭐냐 그러면 빈부에 차라서 비만 차가 굉장히 심하다. 최근 WHO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빈부의 차에 따라 비만 문제가 너무 심하다라는 겁니다. 서구에서 발생했던 서구병이 지금 나왔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비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만의 문제입니다. 몸이 이만한 사람들이요. 이런 비만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좋은 직장을 또 구해지도 못해요. 이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이제 그쪽 길로 점점 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보면 상상을 못한 이런 뚱뚱한 사람들이 종종 보이죠. 먹는 건 싸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 뭔가 좋은 거 나쁜 걸 안 가리고 먹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지금 왜 영양 문제냐 이야기할 때, 지금은 이제 좋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할 일이 많이 있는 거죠. 이 문제였고. 자, 거기는 이제 인적 자본에 대한 이제 두 가지, 교육과 영양. 그 다음에 이제 기술에 대한 이야기죠.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공학적 기술이 아니라 좀 제도적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산권과 정치적 안정. 이게 사실은 경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바탕입니다. 즉,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해야지 경제가 발전합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 경제 성장을 시켜서 나라에 기여를 한다, 공헌을 한다. 뭐 그런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한테 선한 의미로 열심히 하도록 한다. 뭐 그런 부분도 뭔가 어느 정도 되긴 되겠죠. 그런데 더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것은, 열심히 하면 뭔가 내가 잘 살게 된다. 내가 그 보답을 받게 된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고 유토피아적인 인간을 상상하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재산권의 인정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보유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 너가 벌면 그게 네 돈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이제 세금은 어느 정도 내야 되죠. 그거는 사전에 이야기돼요.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네 돈이다라는 거죠. 시장 가격 기구가 작동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사람들의 시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물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열심히 좋은 물건을 사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물건 뭔가 하면 적게 들이고 좋은 물건 사야지 뭔가 하면 그만큼 내가 돈을 절약하고 남길 수 있으니까요.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시장 기능이 올바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 제도, 법이라는 것은, 그리고 법 집행기관이라는 것은 이 시장 경제에서 재산권을 집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 재산권을 수호를 하고 재산권이 제대로 확보가 되고 서로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정확하게 법적으로 사전에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가지고 재산권을 서로 확보시켜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개인 걸 국가가 빼앗고 그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간의 분쟁이 있을 때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자기 재산권을 확보해 주는 거죠. 즉 대표적인 게 그거죠. 상품권입니다. 상표권. 상표권에 대해 가지고 보장이 이루어져야지 사람들이 뭐 좋은 상표를 만들고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좋은 상품을 개발해봐야 누가 뭐 짝퉁 만들어가 다 팔아버려 가지고 그걸 다 덕을 빼버리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즉 열심히 일해서 뭔가 좋은 물건 만들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남들한테 침해 안 되도록. 그러면 다들 열심히 좋은 물건 만들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재산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재산권. 그래서 그 국민 간에 서로 이제 분쟁이 없도록 재산권도 잘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뭔가 하면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다. 또한 이제 이거는 국민 간의 분쟁이 아니라 뭔가 하면 국가의 문제죠. 국가의 정치 체제가 불안하게 되면 재산권은 뭐 전혀 의미가 없죠. 사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나라, 뭐 이런 나라는 뭐 정권이 계속 바뀌는 나라, 혁명이나 쿠데타, 혁명 쿠데타가 생기면 뭔가 하면 리셋입니다. 그러면 새로 정권 잡은 사람들은 들어와가지고 뭔가 가진 사람을 다 뺏어버리죠. 그게 반복되는 나라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다 뺏긴다 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일 안 하죠. 이렇게 되면 내국인들은 저축, 투자, 창업 인센티브가 없어지고 외국인들은 그런 나라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투자를 해봐야 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렸다. 뭐 지금 현재 문제를 삼고 있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저기 어느 나라고? 베네수엘라. 세계적인 산유국입니다. 세계 한 5대 정도 되는 산유국입니다. 산유국인데 이상한 정권이 들어가지고 뭔지 사회주의적인 경도된 이상한 정권이 들어가지고 외국 자본들이 들어가지고 개발했던 유전들을 몽땅 다 국유화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금알을 낳는 그 위를 달랑 잡아 먹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뭔가 하면, 이만큼 재산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국민들한테 마구 이제 나눠주고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계속 뭔가 유전이라는 것이 놔두면 기름이 나온 게 아니라 계속 기계를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이 그냥 국유화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유전이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뭔가 하면 이제 한유국이 자기들이 기름이 없어가지고 발전도 못하고 전기도 없고 이제 이런 판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면 그런 나라에는 이제 다 뺏겼던 그런 산유 그 정유사들이 다시 들어올 리는 없죠. 투자했는 돈 다 뺏기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불안으로 뭐 경제가 망하는, 그 다음에 경제가 성장을 안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아까 말했죠. 개도국에는 외국 자본들이 안 들어간다. 왜 안 들어가냐 그러면 민도가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일할 줄 몰라서 인프라가 없어서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그러면 사실은 필요하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기업들이 들어가 사람 끌어모아 교육시킬 수 있어요. 필요하면 도로도 닦고 다 합니다. 기업들이. 그것보다는 제일 큰 문제가 개도국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정치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공장을 만들어 봐야 공장 언제 뺏길지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마다 뭔가 하면 돈을 내라는 뇌물을 내라는 사람들이 완전히 줄을 쓰는 거죠. 도장 하나마다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개도국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안정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가장 토대가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안정과 재산권. 그러니까 이걸 뭔가 하면 아까 말한 4개의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소위 생산 기술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생산 함수에 본다 그러면 생산성을 결정하는 4요인 중에서 이게 기술이다. 제일 중요한 기술입니다. 제도, 법도 기술이라고 했죠. 그 다음은 자유무역. 자유무역도 여기까지 오늘 하겠는데 자유무역도 또 하나의 좀 이상하지만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 자,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대표적으로 이제 2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대내지향적인 정책 아니면 대외지향적인 정책. 역사적으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선택한 전략입니다. 대내지향적인 그 정책을 선택한 대표적인 나라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가 1900년대 초반에 국민소득이 굉장히 높았죠. 그건 왜 높았냐 그러면 그 나라의 주 산업은 목축입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넓은 땅에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는 진짜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넓은 땅에 소위 플란테이션, 목장을 만들어 가지고 소를 키워서 알팔파라는 뭔가 하면 그냥 뿌리 놓으면 풀이 잘 자랍니다. 거기에 소를 키워가지고 소를 풀어나가서 소가 크면 그 소를 배에 싣고 미국에다 유럽에다 팔았습니다. 소위 소고기 팔아가지고 그렇게 엄청 돈을 벌었죠. 거기다가 이제 뭐 그때 1900년대 되니까 뭔가 하면 냉동 기술이, 냉장 기술이 나오면서 뭔가 하면 냉장 기술로를 배에 설치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지 쉽게 이제 소를 팔 수가 있게 된 거죠. 소고기를 팔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엄청 부자가 됐습니다. 그 소고기 팔았으면, 소 팔았으면 해도 그래 부자가 됐죠.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더 부자가 되자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외국에서 수입하는 이 물건도 우리가 우리나라 내에서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시작한 겁니다. 그게 대내지향적 정책을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피하고 자체적으로 생산성과 생활수준을 높이자. 자, 이제 경제 발전하려고 그러면 더 소고기 됐고, 그 다음에 그 돈 이용해가지고 수입하던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주 세계적으로 뭔가 하면 이 선진국, 다른 나라 같은 뭔가 하면 그런 산업국가가 되자. 라고 해서 그거를 국내에서 만들기 시작했죠. 이렇게 국내에서 만들려고 그러면, 처음에 만들려고 그러면 물건 질이 못 따라가죠. 그렇게 되면 뭔가 하면 수입을 막습니다. 수입 막고 국내에서 만들어라.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물건만 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산업을 그렇게 할 것이냐? 뭐 모든 산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산업을 그렇게 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유치산업 보호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몇 년 보호해주면 그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된다. 그러면 지금 조금 품질이 낮더라도 그 물건 사주자 하는 거죠. 국산을 애용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업을 보호해줘 가지고 그 산업을 해서 그 물건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외국 물건 들어오는 것은 관세나 아니면 기타 무역 장벽으로 들어오는 걸 딱 막아버리죠. 그래서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시킨다. 거죠. 그게 이제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으로 선택했던 경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완전 실패입니다. 그런 전략을 택한 나라들이 대부분 실패를 봤습니다. 실패를 보고 더군다나 뭔가 하면 더 경제 혼란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전략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패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누가 유치산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유치산업이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 하는 거죠. 유치산업으로 지목만 되면 그 산업은 땅 짓고 헤엄치기죠. 수입은 맞고 국내 사람들은 대안이 없으니까 그 물건은 무조건 팔립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물건 만들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만들면 다 팔리니까. 그리고 공장을 계속 돈 벌려고 그러면 계속 수입 막는, 그것만 유지하면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수입을 막는 그런 보호 정책을 해주도록 로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내가 이 공장 유지할 수 있는 라이센스만 계속 정치권에 뇌물을 주고 그걸 유지하는 거죠. 그럼 계속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 가지고 기술 발전 잘 만드는 노력은 안 하고 그냥 보호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오히려 더 부정부패만 많아지고 경제 발전은 안 하고 비효율성만 높아지는, 이제 그 결과 뭔가 하면 이 선진국에서 이렇게 경제가 후진국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 반대 정책이 우리나라 취한 대외지향적인 정책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